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약간은 알쏭달쏭한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등 우리 시장에 또 한 번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간밤의 미국 증시 흐름이었는데요. 간밤 전반적인 상황들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점검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가 시원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기지개를 켜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파월 의장이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상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반기 보고를 치렀습니다. 이 정책 완화를 너무 늦게 해도 혹은 너무 조금만 해도 미국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움직였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아주 소폭의 상승으로 제한되는 모습. 그래도 조금씩 오르면서 다시 한번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2.5%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키방크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30달러에서 이제는 18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했는데요. 블랙웰의 출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존의 H100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B200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 이 포인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키방크뿐만이 아니죠. 전일에는 UBS 역시도 목표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시한 뷰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늘도 2.5%의 오름세에 1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4% 하락, 브로드컴과 AMD 이렇게 반도체주들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그리고 오라클, 어도비 등의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은 일부 주도주들이 확실히 이끌고 가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어제 월가의 호평에 6% 급등했던 인텔이죠. 오늘도 1.7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세의 연속성을 띠면서 하반기에 과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최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AI가 탑재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애플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업사이드를 소진했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주기도 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0.4% 상승하면서 이제는 228달러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약보합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아래 테슬라가 오늘도 3.7%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10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15%에 달했다.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제유가가 1%대 하락하면서 11개 업종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가장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허리케인 베릴이 다행히 텍사스에 진입하면서 1단계로 약화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정전을 일으키고 또 일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등 좀 피해가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카테고리 1 등급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허리케인 시즌이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 허리케인이 유독 강해진다면 추후에라도 정제 마진이 상승하고 결국에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계속해서 관련한 뉴스를 팔로우업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엑슨모빌의 경우 대규모 원유 생산 중단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해소가 됐습니다. 1%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데요. 앨버마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베어드와 오펜하이머가 동시에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리튬 가격이 6월 들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죠. 지금 한 10%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앨버말이 또 한 차례 가이던스를 삭감할 수 있겠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두 IB 모두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내에서 앨버말이 가져가고 있는 포지셔닝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앨버말의 주가는 오늘 8.75% 하락하면서 90달러 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닝도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각종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일으켰던 바로 그 종목인데요. 70년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합작 법인을 세우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삼성코닝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전일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를 기준에 34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그러면서 12% 급등을 했던 바가 있었죠. 오늘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76% 오름세 44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도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 소식도 들고 왔는데요. 미국의 한 의학 저널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핵심 성분이 노보노디스크의 핵심 성분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냈던 반면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1.85%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P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약자인데요. 영국 최대 석유 기업에 해당합니다. 2분기에 최대 2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는데 정제 마진 축소로 인해서 실적이 약화될 수 있겠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5% 가까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했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오후 11시에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상당한 압박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파월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것을 100%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미묘한 스탠스의 변화가 감지가 됐다라는 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중심으로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먼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평가로 올해 초반에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완만한 진전이 더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내놨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완화된 입장을 취한 것은 현재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면서 물가를 잡아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목표에 직면해 있는 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제롬 파월 의장이 내놨는데요. 최근의 데이터에 있어서 분명히 진전이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위한 더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잊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추가 진전이 있다라는 데에서는 시장이 웃었을 테고 그 반면에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에는 이 이야기를 또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과열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정책의 적절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와 노동 시장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놓았던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금리 인상 국가가 없었던 6월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이래 처음이었고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마주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각국의 연방은행들 또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6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국가도 그리고 연방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익 추정치가 조정이 되는 과정 속 이익 추정치를 상향하는 흐름이 보다 많이 나타났던 상반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도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의 XAI 그리고 오라클과의 소식인데요. 오라클이 간밤에 3% 하락으로 시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오라클 주가가 한때 4.8%까지 하락했습니다. 호재가 될 것으로 보였던 대형 계약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올해 5월 XAI가 오라클과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해 클라우드 서버를 수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은 지난해 9월 AI 모델 훈련을 위해 XAI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약 금액이나 기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인데 이 계약 규모를 가늠을 해봤을 때 오라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픈 AI, 엔트로픽의 계약 규모와도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입니다. 이건 지난 5월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5월에 관계자 인용을 통해서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100억 달러의 거래로 인해서 XAI가 오라클의 최대 고객이 될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 CEO와 오라클의 CEO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보도 내용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사실 당시에도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렬 소식이 들려오면서 XAI와 다르게 이 오라클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의 추이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선 여전히 테슬라가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의 굴기 속에서 테슬라가 중국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3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미국의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기대하는 바보다는 조금 시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중국이 컴퓨팅 확장을 위해서 거대한 금액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어제 우리 시장 흘러가는 장중에 나왔었는데요. 테슬라의 메가팩이 이 확장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ESS 에너지 사업부 쪽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 정부와도 어느 정도 긴밀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대감이 또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그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더라고요. 머스크의 CEO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멘텀 없이 주가가 오르는 마치 테슬라가 밈주식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코멘트도 내놓은 만큼 이러한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밸런스의 보도인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치료제 사이에서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뜨겁긴 뜨거운가 봅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시죠. 건강 데이터 분석 회사 트루베타가 월간 리뷰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위고비와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성분 제파운드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파운드에 사용되는 주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더 효과적인 체중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르제파티드를 사용한 환자들은 3개월 사용 후 평균 5.9%의 체중 감소를 보인 반면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자들은 평균 3.6%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중 감량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죠. 오젬픽과 마운자로를 비교했을 때 단기로도 마운자로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9%. 그리고 12개월, 1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마운자로가 훨씬 더 좋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렇다면 체중 감량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가 될까? 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일 때까지 마운자로가 훨씬 더 효과적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에도 15%에도 역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워낙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다 보니까 실명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배가 아프다던가 이러한 부작용들도 하나하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계속해서 이러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면서 종목별로도 차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라이릴리에 이어서 긍정적인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BMO 캐피탈에서 어제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비만을 넘어서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어제 이 글로벌비트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모르픽과의 거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크론병 치료와 관련해서 새로운 라인업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는데요.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 1,001달러로 제시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짚어보시죠. EIA에서 내년의 원유 생산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81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상자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6만 달러에 못 미치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이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구리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 보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